네, 여러분들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얼마나 저축하고 계십니까? 이 저축이 돈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뼈 저축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뼈에 저축해둔 영양분이 야금야금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뼈가 약해져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기 쉽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뼈에 골절이 생기면요.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뼈 건강,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뼈 저축을 꾸준하게 또 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는요. 자칫 소홀하게 생각했다가는 크게 고생할 수 있는 이 뼈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심각성도 짚어보겠고요. 치료와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내분비 대사내과 조호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물의 골조처럼 신체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206개의 뼈. 뼈가 있기에 근육과 살이 자리 잡고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뼛속부터 조금씩 앗아가는 소리 없는 도둑이 있었으니 바로 골다공증. 2019년 기준 처음으로 골다공증 환자의 수는 100만 명을 넘겼고 그중 대다수가 여성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이 호르몬이 뼈의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에 있어서 30대를 지나고 50대가 돼서 폐경으로 되면 이제 이런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뼈가 많이 소실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 다시 말하면 폐경 이후로 굉장히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뼛속부터 챙기는 건강한 노후 생활. 내분비내과 전문의 조찬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외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프게 되면 이제 내과를 찾게 되는데 네. 내과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내분비 대사내과가 되겠는데요. 과연 어떤 질환을 다루는 곳인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내분비계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조절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내분비내과라는 것은 내과 중에서도 호르몬 분비 장애나 조절 장애, 기능 장애가 와서 발생하는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내과를 내분비 대사내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들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 장애의 조절을 가져오는데 이런 인슐린의 장애가 오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이 장애가 와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이제 관계돼서 오늘 말씀드릴 골다공증, 그 외에도 부신 질환, 뇌하수체 질환 이런 호르몬 관련 질환들을 치료하는 내과를 내분비 대사내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흔히 많이 접하기도 했고 또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만성 질환들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것 같습니다. 네. 자, 통계청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 절반가량 이상이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병장수 시대라고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유병장수 시대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유병장수 우리 시대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비가 이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 인구의 20% 이상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른바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로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 결국 이제 기대 수명은 올라가지만 고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건강 수명은 대개 한 65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대개 한 20년에서 3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20, 3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강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중에서 또 뼈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성 질환들이 고령화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만성 질환을 다루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만성 질환들을 치료하자면 요즘은 만성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만성 질환들, 심내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만성호흡기 질환, 암 이런 질환들이 가장 중요한 만성 질환 중에 하나로 여겨지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질환 관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높은 4개 주요 질환으로 해서 4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에 골다공증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노년기 그 삶의 질을 판단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아직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단위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예전에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을 보시면 그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11가지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골다공증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만성 질환 혹은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계획 중에서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한 감소 대책, 이런 대책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의 미국의 예를 보시면 미국의 헬스 피플 2020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이런 국민 건강 증진 계획과 비슷하게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기 빨간 네모칸처럼 이 오스테포로시스라고 골다공증이죠. 이런 골다공증이 3번째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에 대한 예방과 또 골다공증으로 일어나는 골절에 대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포커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골다공증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골다공증은 증상이 사실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증상이 그렇게 빨리 나타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골절이 일어나야 뼈가 부러져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고요. 환자조차도 좀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다공증 그러면요.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나이 네. 들면은 어련히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질환이라고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뼈가 약해지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골다공증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예. 이 앞서 이 건강한 뼈의 이제 구조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골 성분이 뼈 성분이 빽빽하고 촘촘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골다공증은 보시면 이렇게 얼기설기한 아주 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단단한 뼈가 뼈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뼈 성분이 아주 약한 구조로 작은 구멍이 아주 크게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멍이 많다는 다공이라고 적어서 골다공증이라고, 구멍이 많은 뼈의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구멍이 많은 뼈 구조가 돼버리면 부러지거나 이제 넘어져서 충격에 잘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골다공증이 생기고 나면 뼈가 부러지는 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골절에 대한 이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중요한 뼈인 이 고관절, 골반 부위의 뼈와 그리고 척추뼈, 이런 부위의 뼈가 더더군다나 훨씬 더 부러지는 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부위의 뼈가 부러지면 그 이후 1년 내에 이 사망하는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 특히 골반 부위의 골절은 굉장히 남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이런 고관절 골절 이후의 사망률이 남자, 여자 모두 다 10배 이상 골절이 없을 때에 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골다공증과 골절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성별 또 연령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아주 진한 파란색의 그래프처럼 골다공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색의 이 부분은 골감소증입니다. 골감소증은 쉽게 이야기 드리면 정상보다는 조금 심해져 있는, 그리고 골다공증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감소증도 점점 뼈가 약해지는 게 진행되면 결국은 골다공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면 50세 이상에서는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10명 중에 한 2명 이상인 한 22%로 보통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비로 보시면 여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이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에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이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비율 모두 다 이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과 감소증이 훨씬 더 많아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특히나 더 두드러지는 것은 이 노란색의 그래프가 한 70대 정도인데요. 그 위로 가서 연두색과 초록색을 보시면 80대, 90대입니다. 이런 80대, 90대로 가면 갈수록 최근에 들어서 훨씬 더 골절율이 많아집니다. 그 말은 골다공증이 많아지면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이 뼈가 부러지는 그런 유병률도 훨씬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결국은 이제 건강한 수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의 증가와 골절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또 이 골다공증 위험성과 관련해서 발생률, 치료율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인이 골다공증인지를 확인을 하고 알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여기 보시면 빨간색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 여성은 한 10명 중에 2명 정도가 골다공증이라고 알고 있고 남성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본인이 골다공증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란 걸 모르기 때문에 치료율은 더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10명 중에 한 9명 정도가 골다공증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골다공증 환자는 1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료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골절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요한 뼈인 척추뼈 그리고 보라색의 이런 그 대퇴부뼈 이런 뼈들이 부러지는 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 현황을 다른 질환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대부분 치료율이 60% 이상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빨간 글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골다공증 치료율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치료하는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골다공증은 많아지긴 하지만 치료는 많지 않다, 치료는 많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을 치료하더라도 또 골다공증의 치료 중단율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파란색의 그래프처럼 골다공증을 계속 치료하는 율은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고 그리고 빨간색의 그래프처럼 골다공증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는 율은 결국은 6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골다공증 환자 치료하고 있는 환자도 한 6명 정도는 치료를 그만두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이유는 뒤에서 조금 언급하겠지만 이런 제도적인 보험 급여의 제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골다공증 약제에 따라서 복용 방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석 달에 한 번 복용을 하도록 이제 보완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환자들한테 이제 잊어먹고 치료를 거르게 되는 또 요인이 돼서 이런 복용 방법의 복잡함과 어려움 그리고 이 제도적인 문제점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도 골다공증 치료 중단율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골다공증이 골절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 문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예, 결국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지만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골절이 일어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목발을 짚거나 혹은 간병인이 도와주거나 혹은 입원을 장기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비용이 발생하고 또 본인이 혼자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경제적인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절이 일어나고 나서 대체적으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생산성, 이 생산 결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골절이 일어나고 나서 장기간 이런 경제 활동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손실 비용도 한 6,100억 원 정도. 더 나아가서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의료 비용 포함해서 한 1조 이상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골절을 예상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런 비용 손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더군다나 골다공증은 골절을 예방하고 또 골절이 이미 일어난 분은 골절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를 잘 해주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역시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골다공증, 골절 이후의 치료 비용을 산정을 해보니까 대략 한 명당 한 15,000달러 이상까지도 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치료하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한 명당 한 5,000에서 6,000달러까지도 비용이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골절은 결국 골 밀도, 뼈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골절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골다공증의 치료는 이 골 밀도 감소를, 떨어지는 것들을 예방하는 치료, 그런 치료를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골절을 예방하는 치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골다공증 치료를 할 때 앞서 잠깐 언급드린 이런 보험 적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골다공증 치료라고 해서 골다공증을 진단할 때 골밀도 점수를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점이면 이렇게 골다공증 진단을 내리고 보험 급여가 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를 한 1년 하고 나서 마이너스 2.4가 됐다. 그러면 골다공증 보험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험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치료를 그만두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 골다공증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4나 마이너스 2.3이라고 뼈가 부러지는 위험도가 아주 낮아진 건 아닙니다. 조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치료 기간에 대한 미국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여러 연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골다공증이 온 환자 중에서 2년 이상 치료를 해야 골다공증 치료를 하다가 또 그만두었다가 하다가 한 그룹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적어도 3년간은 쭉 치료를 한 군이 골절 위험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간 하더라도 치료를 띄엄띄엄 하면 역시나 대퇴고 부위의 골절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중요한 부위의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 3년 이상의 치료를 해주는 것이 골절 예방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를 이야기할 때 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칼슘 권장량이 800에서 한 1000mg 정도인데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의 칼슘 섭취량이 한 500이 채 안 됩니다. 490mg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칼슘 섭취가 부족하고요. 비타민 D 부족 현상은 전 인구의 한 80%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또 요인으로 작용해서 골다공증 그리고 골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그 유병률의 그 성별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나쁜 건 남자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의 유병률이 훨씬 네. 높았습니다. 언뜻 생각해도 출산이 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그 훨씬 더 여자분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드린 여성 호르몬이 또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뼈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굽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등이 굽어진 할머니들이 이제 이런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잘 넘어지면 이 손목 부위나 대퇴 부위가 잘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그 비타민 D를 이야기할 때는 햇빛 노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피부로 흡수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 햇빛을 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고요. 그리고 체중은 마른 체중을 선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뼈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공이 35세까지 뼈가 굉장히 좋아지는 뼈가 굉장히 최고 수위로 이르는 뼈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1%씩 뼈 성분이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근데 여성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폐경기 50대 정도의 폐경기가 오면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뼈 성분이 여성분들은 남자보다도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의 이 대사 상태를 한번 보시면 정상뼈는 뼈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뼈 중에서 오래된 뼈는 이 파골세포란 것이 이 뼈를 파먹게 됩니다. 그래서 파골세포라고 부르는데요. 뼈가 없어지면 이 뼈가 없어진 부위를 조골세포라고 뼈를 만드는 세포가 이렇게 뼈를 다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채워지죠. 그래서 이런 정상뼈 상태를 만드는 이런 뼈의 정상적인 대사 상태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나 이런 여러 부분들이 생기면 특히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파골세포는 굉장히 활발해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이런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뼈를 파먹는 이런 세포는 활발해져서 뼈가 훨씬 더 감소하게 되고 이 생긴 구멍을 조골세포가 잘 메꾸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확대해 보면 구멍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골다공증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고요. 네. 넘어지게 되면 이렇게 앉아서 넘어지면 골반뼈가 잘 부러지고 그리고 손을 짚으면서 넘어지면 손목뼈가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주로 잘 부러지는 뼈가 이 압박에 의한 척추뼈와 손목뼈 그리고 대퇴부뼈나 골반뼈 이런 부위의 뼈들이 잘 부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여성분들 같은 경우 골다공증이 아주 많은 유병률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폐경 이후로, 폐경이라면 50대 정도인데 한 5, 60대에 골다공증이 심하게 오면 아직은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면 20, 30년을 더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아직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못하게 된다면 또 집안 생활을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어지고 그리고 골절이 일어나서 또 재발하는 골절의 위험성을 두려워하고 또 손자 손녀들이 막 뛰어서 안기려고 할 때 두려워서 잘 못 안아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등이 굽어져서 또 자세가 좋지 않게 되고 또 골절이 일어나서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게 되고 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의 장애도 같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골다공증이 증상이 없을 때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0대) 고령의 나이에 접어든 이후 서영숙 씨는 몇 가지 만성 질환을 동시에 갖게 됐다. 당뇨, 고혈증이가 그거 하고 골다공증하고 좀 미끄럽고 그런 거는 피하지.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혈당과 혈압 등의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았던 은숙 씨. 그렇게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소견까지 받게 되었다. 초기이긴 하지만 골다공증의 진단을 받았고 아주 심하진 않은 골다공증 상태라서 저희가 골다공증 약과 비타민 D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약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골다공증과 함께 다른 만성 질환도 잘 관리되고 있는 상태. 낙상처럼 직접적인 위험만 조심하면 건강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뼈에 좋다고 한 거는 그래 칼슘도 먹지만은 또 비타민 A도 먹고 D도 먹고 할 건 여러 가지 먹어요. 내가 매일 장기적으로 먹는다 할 운동도 많이 하고. 몇 년 전 우연히 받은 골밀도 검사에서 김병철 씨는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골다공증은 그 산에 가서 한번 넘어지고 그 이후에 병원에 왔었거든요. 그러게 골다공증 있다고 약을 먹으라 그래서 한 2년간 약을 먹었어요. 내가 지금 이게 하면 나이가 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 남성의 골다공증은 여성보다 10년 늦게 온다고 한다. 폐경을 겪지 않는 만큼 발병 시기가 늦을 뿐 완전히 안심할 순 없는 것이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여성 질환이란 인식 속에서 남성 환자의 골다공증 조기 진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료 예후 역시 남성 환자가 더 나쁜 편이다.
남성에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분비 질환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라든가 또 남성 호르몬의 변화도 이 골다공증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뼈가 골 소실이 많이 되는 이런 원인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칼슘 보충과 비타민 D 보충이 굉장히 잘 되지 않는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 조절과 운동 조절 그리고 필요하면 비타민 D를 약제로 보충한다든지 혹은 골다공증 확인을 해서 골다공증 치료 약제를 쓰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또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써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후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김병철 씨. 그동안 꾸준히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며 골밀도 관리에 힘쓴 덕분에 현재는 감소되었던 골밀도 수치가 조금씩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 햇빛 받으면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가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내 몸에 또 운동은 당뇨 때문에 원래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가고 그렇지. 자관 그 음식은 나는 콩하고 우유하고 믹서를 해가지고서 그래가 먹는다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약을 다 줄고 많이 좋아졌어요. 여성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시고요. 네네. 또 남성 환자분은 당뇨 때문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맞아요. 두 분 다 골밀도 검사를 하셨거든요. 이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은 골밀도 검사가 필수 항목인 건가요? 골밀도가 필수한 내분비계 질환은 사실은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질환 그리고 부신 질환 이런 내분비계 호르몬 질환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를 보시면 그 골다공증이 많아지고 골절이 많아진다는 그런 문헌도 있고 또 보고마다 좀 차이가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 당뇨병 환자들 구성을 좀 보시면 이 나이 드신 당뇨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당뇨병의 이 구성도 65세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나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훨씬 더 당뇨병 유병률이 많아집니다.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들이 많고요. 또 이 당뇨병 환자들이 식사를 좀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영양소가 꼭 필요한 그런 영양분들도 잘 드시지 않고 식사 제한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젊은 당뇨병에 비해서 나이 드신 당뇨병 환자들은 좀 마른 당뇨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골다공증에는 조금 이제 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당뇨병 자체가 내장 지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기계를 통해서 내장 지방을 확인하면서 기계 자체가 내장 지방도 확인하고 이 골다공증 뼈의 상태도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그런 내장 지방을 같이 재면서 또 뼈도 같이 확인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 확인까지도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간혹 골다공증이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 자주 발견되는 그런 현상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에 보니까 1차성 골다공증도 있고 2차성 골다공증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1차성 골다공증은 그 주로 나이가 들어서 골소실이 활발하게 돼서 생기는 이런 골다공증과 예. 그리고 2차성 골다공증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호르몬의 질환, 그래서 부신 질환이나 부갑상선 질환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보시면 이렇게 크게는 8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여성 호르몬 부분을 얘기 드린 이런 폐경, 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체중이 마른, 체중이 아주 저체중인 사람들은 남녀공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률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음주와 흡연도 뼈 건강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골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또 골절되거나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운동이 부족한 분들은 특히나 비타민 D 성분 이런 부분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걸릴 위험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질환을 동반한 경우, 이 경우가 2차성 골다공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이런 스테로이드 약물을 류마티스 질환이나 혹은 피부 질환 그리고 관절통 이런
통증 치료에도 많이 쓰는데요. 나쁜 약은 아닙니다. 이 치료가 꼭 필요한 약인데 간혹 이 스테로이드 치료를 오래 하게 되면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 성분이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이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생긴 골다공증을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영양 섭취가 부족하게 되거나 그리고 골다공증 가족력에서 생활 습관이 아무래도 비슷하기 때문에 영양 섭취도 부족하고 운동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다공증 가족에서 또 골다공증 가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크게 8가지 요인들이 골다공증의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신한 경우에도 칼슘 섭취를 꼭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임신부들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태아에 영양 성분을 많이 이제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신 후반기에 칼슘 섭취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되면 태아의 영양 성분은 계속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상태에서 굉장히 칼슘 상태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면 뼈에서 칼슘 성분이 빠져나가서 태아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출산 후에 또 모유 수유를 하면 이 우유 성분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아의 모유 수유를 하면서 칼슘이 확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실제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하거나 그리고 아기를 안아주거나 잠깐 부딪히거나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져서 그 이후에 알게 되는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얘기 드린 그런 골다공증의 성격과는 달리 젊은 나이에 생기는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임신 기간 동안에 잘 엑스레이를 좀 기피 하기 때문에 확인을 잘 못하게 되겠죠. 골밀도 검사도 엑스레이도 잘 안 찍기 때문에 자신의 뼈 상태를 잘 확인 못하다가 출산 후에 뼈가 부러지고 나서 내가 골다공증에 걸렸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간혹 이제 환자들이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골다공증 위험성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까? 네, 그 골다공증의 큰 위험 요인은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크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체중이란 것은 영양이 잘 공급되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너무 과비만이면 좋지 않겠지만 어쨌든 저체중이면 골다공증의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인 경우 폐경됐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훨씬 더 나이가 든 상태일수록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로 진단을 하려면 아주 마른 체형의 저체중의 사람이면서 또 나이가 아주 점점 든 고령의 환자이면 골다공증의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중이 많으신 분보다 체중이 적은 분이 더 위험하다 말씀이신가요? 네네. 체중이 적으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델들이 마른 체형의 저체중을 선호할 때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뼈 건강입니다. 뼈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저체중일수록 마른 체형일수록 뼈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칼슘이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아마도.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부터는 치료와 또 예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골다공증을 일컬어서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네. 그만큼 특별한 증상이 잘 안 없다.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골다공증의 증상은 좀 아쉽게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다공증 환자들이라도 본인이 골다공증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인지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뼈가 부러지는 이런 골절이 발생해야 그다음에 본인이 골다공증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사일런트 디지즈, 침묵의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증상이 없으면서 뼈가 부러지고 나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절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육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감의 상실,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인 그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 사회적인 장애들도 가져올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증상이라고 하면 뼈가 부러지고 나서 이렇게 등이 굽어지는 증상, 그리고 키가 낮아지고, 그리고 부러진 이후에는 등에 통증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되게 흔하게 이야기하는 골다공증 혹은 골다공증 이후의 골절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진단을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골 밀도를 측정하는 이런 기계로 체크하는데, 여기 환자분이 누워서 모든 뼈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굵고 중요한 뼈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골다공증이 오면 다른 가는 뼈도 이상이 있다, 이렇게 이 판단을 내립니다. 네. 그리고 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척추뼈 그리고 대퇴부뼈, 이 중요한 두 가지 굵은 뼈를 확인을 해서 이 뼈를 점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있거나 이 뼈가 부러져 있으면 골다공증이라고 이제 우리가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하 정상 사이는 골감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밀도 검사 이외에 또 다른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방법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골다공증 검사를 위해서는 이런 골밀도 검사 이외에도 이런 혈액이나 소변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뼈가 얼마나 이제 파괴되는지 그 속도를 보는 그 지표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뼈가 또 얼마나 생성되는지 그런 지표를 보는 그런 생화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비타민 D를 확인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료할 때 비타민 D도 같이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D 검사도 골다공증 확인된 이후에는 같이 검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들은 이제 부가적인 추가적인 확인을 위한 검사고요. 골다공증 진단 검사는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린 그런 덱사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골밀도를 측정하는 그 검사가 가장 확실한 진단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치료법은 아무래도 이제 골 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종류에 있어서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골다공증 약물 치료는 굉장히 요즘 복잡해져서 예.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나타냈는데요. 일단 뼈를 파괴되는 그 속도를 좀 늦추고 억제하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에는 먹는 경구약도 있을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주사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반대로 뼈를 생성하는 속도를 굉장히 느려서 뼈를 잘 생성시키는 그런 주사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제나 비타민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약제들이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약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약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제,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제, 그리고 석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 방법, 6달에 한 번 주사 맞는 방법, 혹은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의료진과 그림과 같이 의료진과 같이 상의를 해서 골다공증 점수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는 무엇보다도 계속 강조하지만 골절을 예방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만 해서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약물 치료하면서 식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같이 해서 이런 세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골다공증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원활하게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예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도 중요하고 또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골절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골 밀도를 굉장히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나이 한 30대, 40대까지는 골 밀도를 높이는 이런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 식사 조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요.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를수록 골 소식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 좀 넘어지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계속 이어서 하면서 골다공증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온라인상에서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뼈가 좀 딱딱해져서 오히려 골절 위험이 더 커진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 맞는 말인가요? 네, 한 반 정도는 맞는 얘기고 반 정도는 좀 오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뼈를 파괴하는 그런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제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약제는 뼈가 파괴되는 걸 굉장히 강하게 억제하고 오랜 동안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아주 10년 이상 길게 쓰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뼈가 좀 단단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간혹 비정상적으로 대퇴부뼈가 좀 이상하게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이제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모든 약이 그런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아주 장기간 복용했을 때에 해당이 됩니다. 간혹 내원한 환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그게 굳이 걱정이 되면 그런 비스포스포네이트 외에 다른 약제를 쓰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 됩니다.
오해와 진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골다공증 약 많이 먹으면은 턱뼈가 녹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반틈은 맞는 얘기고 반은 이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은 왜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이런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제의 또 하나의 장기간 복용 부작용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턱뼈 괴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구강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또 특히나 치과 치료, 이빨 수술을 할 때 그런 골다공증 약제를 같이 먹고 있을 때 수술을 하면 간혹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치과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치료를 하고 있으면 최소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그 골다공증 약제를 끊고 치료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요즘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제는 또 거기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치과 치료를 계획하고 있을 때도 의료진과 상의해서 거기에 맞는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치과 치료나 뭐 턱뼈 괴사가 걱정된다고 골다공증 있는 환자가 치료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식이요법, 가장 챙겨야 할 음식 또 피해야 할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골다공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골다공증에 좋지 않은 그러니까 뼈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술, 담배는 금하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도 뭐 카페인이나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는 것이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할수록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중에는 당뇨병이든 다른 질환이든 뼈 건강이든 항상 저희가 요즘 강조하는 것은 이런 균형식입니다. 그래서 고른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곡류나 어육류, 그림과 같이 채소, 과일, 우유, 지방식품 이런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고 알맞은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류나 우유, 유제품, 특히 이런 부분들은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섭취할 때 충분히 섭취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이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칼슘제, 약제를 통해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현미라든지 해조류 그리고 뭐 깨나 해바라기씨 이런 음식들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 있고요. 특히 우유, 유제품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비타민 D가 이제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유 한 잔에 비타민 B가 한 100ml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고하는 비타민 D의 양은 하루에 800ml 정도를 섭취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유 8잔이 되겠죠. 그래서 8잔을 다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계란이나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고루 섭취를 하면서 유제품들을 섭취하시고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때는 역시나 비타민 D도 비타민 D 약제를 같이 복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입니다. 이것들 다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략 유제품, 우유제품, 생선류, 뭐 멸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조류, 그 푸른 야채 이런 부분들에 칼슘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골고루 고른 균형 잡힌 식사를 많이 권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질문들이 곰탕, 사골국을 계속 달아서 먹으면 네. 뼈 건강에 좋은가요? 라고 하는데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골국에 칼슘 외에 인산 성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인산과 칼슘이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많이 섭취해버리면 인산이 많아져서 우리 몸은 칼슘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칼슘이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로 어느 정도 즐기실 정도 섭취하시면 되지 뼈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처럼 드시면 좋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네. 뭐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 사고가 있었다면 네. 한 달 동안은 하루 한 끼 정도 곰탕이나 뭐 도가니탕 드시면 어떨까요? 하루 한 끼도 뭐 크게 달아서 먹는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더 덜 먹고 차라리 오히려 그 뼈의 건강에 좋은 칼슘, 비타민 제제를 약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예방 운동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운동은 뼈에 압력을 주면서 운동하는 것이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 자세, 움직이지 않는 자세나 이런 무중력 자세에서 운동을 하면 뼈의 소실이 좀 촉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적절한 식이요법을 같이 하면서 좀 약한 운동을 하는 것도 이제 좋겠죠.
그래서 운동은 다양한 운동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뭐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걷기 운동입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면서 비타민 D 흡수가 활발하게 되면서 운동하는 것을 권고하고요. 신체 활동이 괜찮으면 달리기나 좀 더 강도가 높은 등산이나 에어로빅 이런 것들도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매일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하는 것이 뭐 일주일에 한 번 강하게 테니스라든지 이런 강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산책하는 것이 뼈 건강에는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햇빛을 받을 때는 이런 신체 부위의 여러 부위에 햇빛을 받는 것이 비타민 D 흡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걷기 운동을 합니다. 평지에 편안한 이제 길에 걷고 약으로는 그냥 인삼 섞인 영양제하고 칼슘을 먹고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우유도 많이 먹고 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비타민 D도 생기고 한다 하니까 저 햇빛도 좋은 날은 뭐 비타민 D도 생긴다 하니까 해도 많이 보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런 쪽으로 삽니다. 뼈 건강에 근육이 늘어나면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요. 요가도 하고 이제 또 헬스도 꾸준히 하고 걷기 운동도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뼈 좋아지는 거 글루코사민 그거 먹고 또 한 통은 그냥 뼈 건강 모든 거 좋아지는 것도 한 통 먹고 병원에도 가가지고 뭐를 하노 연골 조사 그것도 6개월 안 맞고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칼슘제를 먹어야 됩니까?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뼈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 칼슘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통 진료실에서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할 때 칼슘 제제나 비타민 D 제제를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특히 비타민 D 제제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제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칼슘 제제보다도 비타민 D 제제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칼슘 제제를 너무 과하게 복용하면 또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 제제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따로 칼슘 제제를 챙기기보다는 의료진에게 물어보고 비타민 D 제제가 들어있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같이 처방하시거나 같이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의 궁금증들은 약속 상담실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약을 챙기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골다공증 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임의로 또 약을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골다공증 치료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골다공증 약제가 먹기도 좀 불편하고 소화불량도 좀 일으킬 수 있고 먹는 방법도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1년 정도 골다공증 약제를 치료하고 나서는 1년 지나면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합니다. 물론 보험급여를 위해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 확인된 상태, 좋아졌는지 더 약제를 지속할지 아니면 다른 약제로 바꿀지 아니면 약한 약으로 줄일지 아니면 진짜 끊어도 될지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매년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면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면 아마 해답을 얻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는 70대 초반이신데요. 얼마 전부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거나 그리고 가끔씩 숨을 크게 들이쉴 때 고관절 쪽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참다 증상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드시는데 병원 진료를 받아봐야 할까요? 네. 고관절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골절 때문일지 아닐지가 좀 신경 쓰이는데요. 네, 고관절은 이 골다공증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골다공증 확인도 해야 되겠지만 이 고관절 부위는 혈관도 지나가고 또 신경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에 또 다른 염증이나 다른 질환이 생긴 것이 아닌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도 확인을 하고 뭐 내분비 대사내과 같은 이런 과를 통해서 골다공증 확인도 하시고
여러 분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 부위다 보니까 좀 빠른 어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요즘 야외 활동이 힘든 데다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 햇볕으로 보충하기도 힘들고 해서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나이 때는 비타민 D 주사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D 주사를 꼭 맞아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주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도 필요할까요? 예, 비타민 D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은 비타민 D 주사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것은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비타민 D 약제를 먹었을 때 흡수가 되지 않는 비타민 D 흡수 장애인 경우, 이 두 가지의 비타민 D 주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비타민 D 제제는 먹는 약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독도 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비타민 D 주사제를 강하게 준 경우에 좀 넘어지는 낙상과 또 골절이 많아지는 그런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제제를 치료할 때는 먹는 경우 먹을 때 크게 지장이 없으면 먹는 비타민 D 제제를 요즘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골다공증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을 주신다면요. 네,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골다공증의 이런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골다공증이 많아지면 결국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뼈가 부러지는 현상이 많아지면 이런 생명률,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에 노령 이후에 건강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만성 질환 중에 이런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과 이런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골다공증 치료 또 예방, 골절 예방 또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런 인식의 변화와 또 정책적인 또 제도적인 이런 보험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골다공증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자 골다공증 예방 잘하고 치료 잘하시고 관리 잘하는 것이 또 네. 노후의 좋은 삶을 위한 노후 대책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도 잘 받으시고요, 치료도 잘 하시고 또 생활 습관도 한번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 환자분들이 비용적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신속히 또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내분비 대사내과의 조호찬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